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 2022 대선 특별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초박빙의 승부 불과 0.73%포인트 차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표심 민심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치와 통합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협치와 통합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고 과제일 수 있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 두 분 전문가 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대선에 녹아있는 민심과 의미를 YTN 정치부 기자들이 짚어드리겠습니다. YTN 국회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조성호, 엄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새벽 1시면 당락이 가려질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마지막 투표함을 열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 새벽 4시 다 돼서야 이제 당선자 윤곽이 나왔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자택에서 나와서 그 여의도로 와서 소감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벽 3시 57분쯤 자택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후엔 당사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첫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 역대 최저표차 초박빙이었기 때문일 텐데 지역별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역별 득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28차례 대책에도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반발이 컸던 지역이죠. 그래서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선 득표율 격차가 더 컸습니다. 경기도 민심은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를 향하면서 수도권 표심이 엇갈렸는데요. 정작 이 후보 자택이 있는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의 핵심이던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에선 윤 당선인이 10%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앞서 투표율이 높게 나온 두 후보의 텃밭인 대구, 경북과 호남에선 각각 몰표가 나오면서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역 구도도 다시 한번 확인됐고 연령별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별과 세대 갈등을 확인한 아쉬운 지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엄 기자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실제 투표 결과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로 투표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투표 직후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20대 남성 예상 득표율은 50%를 훌쩍 넘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예상 득표율은 30%대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윤 당선인의 20대 여성 예상 득표율은 30%대, 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58%로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반발해서 청년 여성들이 이 후보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를 합친 연령별로 보면요. 30대와 60대 이상에선 윤 당선인 지지가 많았고 20대와 40대, 50대에선 이 후보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하는 세대 포이론을 필승 전략으로 내세웠는데요. 결론적으로 20대 이하에선 남성 지지만 얻으면서 성공하지 못했고 젊은 층에 첨예한 남녀 갈등만 확인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대선과 함께 5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누가 승리했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치러진 정치 1번지 종로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한 서울 서초갑에선 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보수 신장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무소속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이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선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큰 표 차이로 5선 고지에 올랐고요. 경기 안성도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5곳 가운데 4곳에 승리하면서 의석수가 106개에서 110개로 늘었습니다. 네, 의석수가 늘었지만 소수 여당으로서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은 피할 수 없겠네요. 앞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부터 국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원만하게 협치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 앞에 놓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호 엄윤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5년 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여당 자리를 내주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첫 일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를 해산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고심입니다.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에는 부장원 기자가 나가 있죠? 네, 국민의힘 상황실입니다. 네, 정현우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나가 있다고요? 네, 민주당 당사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윤 당선인 첫날부터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조금 전에는 선대본부 해단식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이곳 상황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보이시는 것처럼 제 뒤쪽에 모두 철수하고 약간은 썰렁한 상태인데 해단식 현장에서만큼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당선증을 건네받은 윤 당선인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꿈만 같다면서 여러분을 만나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 정의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자택에 나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 이곳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에겐 오직 국민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된다면 진보와 보수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거라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는 협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에 인수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는데 인수위원장으로는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와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엔 경선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 패배 수습대책 논의에 착수한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민주당은 본격적인 수습책 논의에 착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곳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브리핑룸으로 이용되면서 기자들도 많이 오가고 꽤나 붐비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도 내려갔고 좌석이 모두 정리된 모습입니다. 해단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부족해서 패배했을 뿐 당 선대위와 당원 그리고 지지자는 지지 않았다고 격려했습니다.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인사를 전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대표,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 역시 일제히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위원장은 완연한 봄이 왔지만 민주당은 겨울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지혜와 결단으로 이겨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부터는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당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총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었지만 아직 방향성이 잡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전면 개편보단 당 구심점을 살려둔 채 질서 있게 정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만이 능사냐고 되물으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공천에 있어선 과감한 혁신을 진행하되 당의 혼란을 키우기보단 신속하게 추스르자는 건데요. 수습 대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선거 직후 열리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 확정된 수습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20대 대선 다음 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 알아봤습니다. 부장관 정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3위에 그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많은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성원해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선 혐오의 정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협치와 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 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이자 바로 저 심상정의 책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못다한 저의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심판과 견제의 민의를 동시에 강력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차별한 여성 혐오와 분열의 정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엄중한 경고 또한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거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은 약 5분 정도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먼저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도 화답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은 달라도 정부는 연속성이 있고 인수인계 사안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건강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오쯤에는 관례대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하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편한 날을 잡으면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토청 회동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당선된 분과 그 지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국민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선거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고 차기 정부 출범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달 남았는데요. 그동안 말년 없는 정부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과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도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차분하게 국정에 전념하며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20대 대선의 주인공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 과제로 문 대통령도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든 야든 입을 모으고 있는 게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비록 승자와 패자로 갈렸지만 이번 선거 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뛰신 양당의 주역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뛰셨고요. 네. 아주 역대 최저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출구 조사 직후 민주당 표정을 보니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하여간 출구조사 전에 사실은 여기저기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른바 네. 이제 지라시들, 소문들, 분석글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 언론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전제로 기사가 작성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컸죠. 근데 이제 또 당에서는 거의 초박빙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하여간 걱정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는 마이너스 0.6% 지는 거. 그랬죠. 그다음에 JTBC는 0.7% 이기는 거 나와서 JTBC 보도를 보고 바로 만세 부르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저기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목포시 지역위원회 우리 당원 그랬군요. 동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 아마 제 기억 오랫동안 남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은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 다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너무나 낮아져서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은 표차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안 나와서 좀 놀랐었던 것이고요. 워낙에 이제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조목조목 좀 따지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분석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분석해서 어디에서 어떤 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초 조사와 실제로 나타난 출구 조사와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나, 우리가 뭘 놓쳤나,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오늘 당선인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저희의 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저희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지율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그 결집을 마지막에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해왔었던 모두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다 모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당선인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표수로는 저희가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표수로는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 표심의 표심이 되게 적었던 반면에 여성 표심이 20대 여성 표심이 상당히 민주당으로 향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대목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갈라치기를 세게 하셨죠. 이대남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남성 중심의 정책들을 쭉 펴면서 오늘 또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그런 어떤 젠더나 성별의 갈라치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갈라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잘 커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20대 남자든 20대 여자든 둘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력인데 이 둘이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잘 풀어 가셔야겠다. 당선자께서 잘 풀어 가셔야겠다 싶은데 좀 걱정은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대남 문제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이 도대체 윤석열 당선자에 있나라는 좀 걱정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오는 불만,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데 불만, 그다음에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 이런 것에서 오는 구조적 불만들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 우리 20대 여성들에 대한 요구가 이번에 여성 정책이 빈곤하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윤석열 당선자 측에 대해서.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성들의 사회 진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합해 나가면서 미래 세력으로 어떤 책임자로 키워갈지 걱정이네요. 여러 사회 갈등 치유해야죠. 특히 20대 남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치유해야 되고 또 그 치유를 당선인과 또 거대 야당이 이제 함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 극복 네네. 가능할까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30%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호남에서 30%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 호남이 지역구시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그래도 과거에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는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하여간 축하드릴 일이고요. 이제 예.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결과를 보면 광주에서 12.7%, 광주에서 12.7, 12만 4천 표 정도 되고요. 예. 전남에서 11.4%, 약 14만 5천 표 정도 되고, 네네. 전북이 14.7%에서 17만 표 정도 되는데 이 토탈하면 45만 표에 12.75%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이니까 이런 어떤 지역주의가 허물어져 가는 기대만큼은 아니시겠지만 예. 허물어가는 것이어서 좋긴 한데 네네. 문제는 그러니까 20%에서 30%를 기대했었잖아요. 사실 네. 마지막에는 30%까지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5% 이상 20%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게 꼭 윤석열 당선자 표뿐만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이 이른바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은 그걸 다 깼죠. 그러니까 우리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단일화하면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나온 거네요. 오히려 덜 나왔죠. 그 예. 후폭풍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네. 저희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후폭풍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허은 의원님, 네. 실제로 단일화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단일화를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예. 기본적으로 통 큰 리더십으로 함께 통합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 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통합,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만의 통합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지역주의를 한번 깨보자. 그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해서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남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영남의 성장이 호남의 성장과 같고 또 영남에 가서는 영남의 성장이 호남의 성장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젠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소멸되는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였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많은 표가 나오기를 저희 목표는 20에서 30%였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의 보수의 어떤 보수의 득표율보다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고 그것에 지금은 만족하고 2년 정도 저희가 공을 들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 들여서 민주당이 저희 TK나 또 부울경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0%를 훌쩍 넘었죠. 네, 30% 받으신 곳도 있어서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요 마무리만 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밭을 많이 가시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저희도 호남에 대한 정성을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오늘 그래서 대표도 지금 광주에 다시 내려가서 감사 인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제가 지역구가 목포잖아요. 예. 좀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좀 개선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네. 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께서 예. 목포역에 오셔서 DJ 정신 계승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DJ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 가셔가지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종북이다, 좌파다, 운동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평생 DJ가 그놈의 색깔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종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우리 현 민주당이 종북이고 좌파고 그다음에 운동권이고 이런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하신 거예요. 근데 비판하시려면 차라리 DJ 정신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걸로 비판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이 평생 색깔론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종북이다, 친북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그 목포역에 오셔가지고 DJ 정신 계승을 약속하셔놓고 또 딴 동네 가서는 그러시니까 우리 목포 시민들로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좀 아니 이거는 그냥 개선해 줬으면 하는 기대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라서 웬만하면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DJ 정신과 지금 민주당의 586 세대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측면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이라던가 제가 볼 땐 이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후보였습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한 말로 두 말을 잘 안 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고요. 축하드리는 자리라 축하드리는 자리라 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정말 한마디로 두 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586 운동권에 대한 그 정신을 흐렸던 분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86 세력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야 반성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 포용 정책, 인권과 그리고 민주정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화해와 포용, 그리고 상대 정치인에 대한 그 보복 금지, 포용, 화해 이런 거는 우리가 잊고 싶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축하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해단식에 가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또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서로가 깨끗이 이제 승복을 한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이제는 분열,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현충원 참배 때 통합과 번영의 시대 열겠다고 했잖아요. 자, 통합 번영 일단 다들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협치하고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마도 거대 야당이 되실 소통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소통의 노력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저희 당원들에게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치하지 않으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 이게 갈라치기를 저희는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은 18대보다 이게 올랐습니다. 여성의 지지가. 그리고 저희가 지지를 사실은 2030에게 받지 못했던 정당입니다. 19대 때. 그래서 어떻게 2030이 저희에게 고개를 돌려서 봐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래도 이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다가가서 모든 세대를 포위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이 앞서서 통합의 정치는 잘 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 당선인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선인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사과를 쪽쪽 했는데 어느 한쪽이 조금 더 간 거예요. 한쪽 악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봐야지 자기가 정말 큰 신뢰와 믿음 속에서 등장한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성별, 세대별 그다음에 지역 갈등이 여전함이 드러난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를 분석해 보면.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해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소통하고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치는 상대가 이제 당이잖아요. 정당 대 정당, 그다음에 당정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좀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문제든 지금 아마 인수위가 꾸려지면 정부 조직할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구제에 관련한 예산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리고 총리 인준 준비하실 거고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와의 협의, 협치
국민 소통이 그런데요.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는 여야가 공히 약속을 네. 했습니다. 50조 원 이상 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임대료도 나눠주고 또 부가세, 전기세 부담 감면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협치를 한번 보여줘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비서실장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 결정된 바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네. 없고요. 이철의 정무성 만나서 윤 당선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뉴스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이 임명되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지금 아직 논의되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 오시기 전에도 저희 같이 티타임 하다가 이제 오시고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함께 오찬을 함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수석과도 대화하고 또 후보께도 직접 전화하셔서 통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제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비서실 먼저 구축을 하고 네. 그 후에 하나하나를 좀 세팅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저기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 보니까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정부 추진하는 일 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지금 이야기들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우리 전 후보께서 입법은 열심히 해봤는데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입각의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었고 뭐 총리로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총리로 가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 독립된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의 입지에 그게 도움이 될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이제 장제원 뭐 비서실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은 누구가 있을까 제가 한번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당선자를 세운 사람. 그리고 당선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저분들이 이제 윤석열 우리 당선자가 정치 입문이 짧기 때문에 그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국정 수행 국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윤석열 측근은 누구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핵심 측근으로 장제원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떴나 봐요. 그러니까 지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내 갈등 때 이준석 대표와 갈등 때 그 갈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선대에서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근이라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고 핵심 관계자라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리가 있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면 되죠. 자리 없이 하는 게 문제죠. 자리 없이 하는 거고 그 비선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누구보다도 그 당선인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좀 잘 받들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특히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야무지게 정말 하나하나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능력자들이 지금 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뭐 아니 저는 뭐 하여간 축하를 드리면서도 하여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약간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국민 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통 큰 인재 등용, 통 큰 인재 등용 그리고 야당과의 의사소통을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비선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도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나선 걸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직함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노골화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어떤 비선 실세 논란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잘 하시겠죠. 네. 예. 실제로 단일화 과정 때는 장제원 의원이 그 선대의 직책은 없었죠. 네, 직책은 없으셨죠. 예. 근데 뭐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함께 단일화를 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신 분이 예. 장제원 의원이시고 그 주요한 순간에 이제 직책을 주셨죠. 예, 그래서 책임을 갖고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꽈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 저는 제가 말씀 오늘도 우리- 논평을 했는데 네. 협치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당으로서의 본색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우리 이 모두 전환을 해야 돼서 네. 하여간 협력할 건 협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야당으로서 예. 지적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이제 건전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럼요, 거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예. 근데 건전한 비판과 네. 상식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취임이 5월 10일인가요? 이제 한 2달. 예, 2달 남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소야대가 실제로 여소야대라는 것이 뭐 상수였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여소야대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여소야대가 되면 과거에 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선거 시기니까 네. 이제 약간 격렬하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재명 우리 낙선자나 우리 후보나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거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승복 선언하면서 네. 성공을 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예, 빌었고 협조하겠다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야. 알겠습니다. 기존의 송영길 대표님께서 워낙에 소통을 잘 하셔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오늘 이 의총하고 왔는데 의총에서도 네.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은 이제 여당은 성과로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네.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치 없이는 특히 이제 170석이 넘으시기 때문에 네.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협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라고 저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협치해서 성과로 보여드리는 모습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린다는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고요. 또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도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치, 통합의 정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양당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인터넷에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 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죠. 1, 2 후보 표차보다 사실 따져보니까 무효표가 더 많았습니다. 초박빙이었던 이번 선거와 역대 대선 결과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4만 7,077표, 득표율은 겨우 0.7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이제까지 최소 득표율 차이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의 1.53%포인트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 국민의힘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는데 표차는 불과 39만 557표에 그쳤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전까지 살피면 1963년 5대 대선 때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윤보선 민정당 후보를 1.55%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또 다른 박빙 선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16대 대선이 꼽힙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2.33%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나중에 막바지 가니까 이기고 지는 건 둘째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출구 조사 때부터 개표 100%에 이르기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인 이번 대선의 무효표는 30만 7,542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 2위 후보 격차보다 6만 표 넘게 많은 것으로 선거 직전 이뤄진 단일화 등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와 노련한 중진 지도부의 역할 분담으로 결국 5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당권을 거머쥔 이준석 대표는 늘 전면에 나서며 민주당을 이슈 파이팅에서 압도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이 삐걱일 때마다 중재자로 나서며 당의 중심을 잡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뒤 선대본부를 맡은 중진 권영세 본부장도 정교하게 조직을 이끌며 결국 대선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패족 위기까지 몰렸던 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내며 최고의 성과를 낸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세대 포위론과 이대남 전략이 갈라치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출구조사에서도 2030 여성들의 반감이 확인됐고 예상과 달리 1%포인트 이내 차이로 겨우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전격 단일화 뒤 약속한 국민의당과 화학적 결합도 난관으로 꼽힙니다. 생각보다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합당 뒤 지분과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야당의 집중 견제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5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았던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보수 정당이 차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 후보는 과반 득표를 넘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종 후보를 눌렀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 정당이 10년 만에 정치 1번지 종로를 탈환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우리 종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종로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공석유된 서울 서초갑 역시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후보가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겼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무소속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이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자 임 전 구청장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56.9%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 역시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거머쥐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4곳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면서 원내 의석수가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당에서 뒷받침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 감투가 이 강제로 이제 벗겨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감투 하나씩 다 썼다가 이제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다 감투가 다 날아갔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네.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최소 24만 7천여 표 차로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새 정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이념, 세대,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선인이 이제 잠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충원 참배 후에 국회 대국민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들려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고요. 야당과 협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까요. 예. 오늘 당선인 이 소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발언치고는 상당히 좀 돌직구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 들으셨군요. 참모 예. 뒤에 숨지 않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예. 그리고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늘 국민 편에 서겠다. 뭔가 암시를 좀 가득 담은 듯한 발언인데요. 예. 좀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네. 당선인 되자마자 광화문 모임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역시 광화문 집회에 가가지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었군요. 5년,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예.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 못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 당선자의 이런 각오, 5년 뒤에도 과연 정말 그 당선인 때의 각오를 지켰구나라고 본인 표현대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선되고 나서와 그리고 당선 후에 집권 기간 대통령이 되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시스템이 그런 건지 그런가요?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자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가셨던 초심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려서 그런 건지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부디 이번만큼은 좀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녹화에서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제 의전과 경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전 경호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는 의전 경호를 한 달만 받아보면 무늬만 대통령이고 마음은 왕이 돼갑니다. 거의 경호도 삼중 경호이고 의전도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의 왕처럼 의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멀쩡한 왕이 돼가는 거죠. 그런 점도 있군요. 거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스로 경계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의전 경호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처럼 상당히 좀 낮고 대중 친화적인 국회의원들조차도 실제로 외로 가면은 왕모자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문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사실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국민의 절반 정도는 마음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협치를 안 하겠다라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야당과 대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으로도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협치는 지금 불가피한 건데 그러면 이 여소야대라는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협치 말고 아니면은 정계 개편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계 개편. 과거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뭐 검찰권이라든가 아니면 공안정국 조성 뭐 이런 거에서 인위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를 해서는 이거는 그 아마 정권 시작부터 그 민주당과의 충돌로 제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고 또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연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연정도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소야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타협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그 익숙해져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가 꾸려지고요. 인수위에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언론도 이제 그걸 전달하면서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공세를 좀 자제하고. 그런데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 허니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1일 날 그러니까 취임식을 한 다음에 한 달도 못 되죠. 한 20일 후에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당 운명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당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당장 인수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통합의 리더십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 인수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캠프의 외적인 인물이라는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4월 말쯤에 있는 이제 내각 첫 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때 최소한도 당평 인사만 하면 말하자면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당평 인사를 꾸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 편을 들게 되고 또 협치의 어떤 서로 창구가 생기기 때문에 두 정당이 정면 충돌하지 않고 네. 지방선거 때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원래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분위기로 확 지방선거 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죠. 예.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당장에 곧 꾸려질 인수위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인 분석이고 일단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대원 의원이 거의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연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하는 것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그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는 맞죠. 네.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대표를 공동위원장을 할 경우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상이 초대 총리거든요. 초대 총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만나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자신이 행정 경험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자들이 총리나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뭐 지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미래가 무엇인지 광야로 가서 과연 이후로 미래를 어떻게 도모할지 많은 고민하는 패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질문 자체가 인수위원장이 총리니 당대표니 상당히 문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철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한 수를 던진 셈이죠. 막판에. 비록 단일화 합의. 단일화다. 비록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기로 했지만은 결국 본인을 위해서는 신의 한 수를 던진 거고 이제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안철수가 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뭐 총리도 할 수 있겠고 뭐 당 대표도 할 수 있겠고 여지는 넓어진 셈이죠. 예, 안철수 대표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 협상을 좀 주도했던 장제원 의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경선 과정에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물밑에서는 계속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좀 껄끄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그대로 그냥 국회의원으로 남느냐 그 과정까지는 아직 생각하기에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예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당선인 비서실장에서 곧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간다라면은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도 그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서라도 새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없겠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덧붙이면은 법칙이 이제 권력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있는 곳에 계보는 생긴다. 라는 게 법칙입니다.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고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 그리고 친이 친박 계보가 생겨도 계보는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윤핵관 이른바 친윤계의 계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정권 초중반까지 아마 이 윤석열 당선인과 윤핵관들이 함께 갈 겁니다. 예. 어차피 이건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공하나 실패나 달려 있는 거죠. 무조건 윤핵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죠. 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잘하기를 우리가 이제 기원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이야기 잠깐 하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지면 갈 사람이 두 사람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겼긴 이겼는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본인은 뭐 큰 표차로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는 박빙으로 붙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향후 본인의 입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원래 뭐 비단 주머니 20개인데 결국 5개 쓰고 15개는 이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과정에서 냉철하게 이준석을 평가하면 저는 절반은 승리했다고 봅니다.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호남도 본인이 뭐 30%까지 잡았지만 지금 평균 12% 정도 그러니까 역대 보수층 얻었던 것 중에 최고표를 얻은 셈이죠. 그 외에도 2030만 하더라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2대 남만 가져오고 2대 여는 또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절반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절반에 성공한 거고 다만 경선 때처럼 본인이 마음이 안 맞으면 빽빽 메고 지방으로 가는 일은 불가능해졌죠.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뭐 상황 살펴봤고 패배한 민주당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에도 승복선을 했고요. 지금 해단식에서 또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향후 미래, 정치 행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입니다. 58, 환갑이 아직 안 됐죠. 그랬군요. 굉장히 젊습니다. 64년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정계 은퇴를 하기에는 빠릅니다. 물론 대통령 그 대권에 도전 2번이나 실패를 해서 그 큰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좀 나름대로 휴직이, 잠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 충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면에 곧바로 나서기에는 이른감이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키고 힘을 얻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큰 전제는 아직은 정계 은퇴를 하고 물러나기는 이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거의 이렇게 엄청난 47%, 8% 가까운 표를 얻은 것 이재명 후보는 굉장한 당의 자산이거든요. 그대로 놔두기에는 아까운 자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활용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공통점이 영선 정치인이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직 그 총선까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물론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물론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한 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당의 주류가 되느냐,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에 가깝게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환경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에 그렇게 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는 단계고
기회는 틀림없이 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거취도 지금 큰 관심입니다. 지금 이제 의총이 열리고 있고 최고위 회의가 열리고 있고 최고위 회의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대선에 지게 되면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당내에서는 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후면 당장 내부 패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일어날 겁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패배 백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텐데요. 지금 그 과정이군요. 이번에 이재명의 패배가 왜 무엇 때문에 패배했냐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 소재는 친문 말하자면 구주류죠. 이른바 이낙연계 쪽의 책임 소재가 쏠릴 수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다. 도덕성 문제이고 대당동의 문제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쪽의 책임 소재가 쏠린다면 신주류인 이재명 쪽의 책임 소재가 쏠리겠죠. 아마 이 두 의견을 놓고 아마 팽팽하게 서로 대립을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다음권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나 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충분히 그럴 겁니다. 아마 4시 최고위원회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송영길 대표 임기가 그리고 8월까지입니다. 어차피 8월에 정기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이제 그 몇 달 안 남은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어떻게 제대로 공천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 이재명과 친문 사이에 갈등이 노정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중재할 그 수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당분간은 계속 대표직을 맞수행하면서 그 선거와 지방선거와 전당대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라운드 싸움이 지금 4월에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임기가 이번 4월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이때 신주류 대 구주류 간 한판 승부가 있을 거란 얘기가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에 민주당 새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를 보면 이후 당권의 향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민주당 내 신주류는 누구고 어느 그룹이고 구주류는 어느 그룹입니까? 신주류는 이재명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주류는 이낙연계 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고위원회 결과가 곧 저희 시간대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경우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심상정 후보가 받은 표가 2.37%입니다. 80만 표인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냥 후보를 단일화했으면은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를 했으면은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왔으면은 이렇게 보수 정당에 내주지 않았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비난도 심상정 후보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난도 일각에서는 제기할 거고 또 감수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백의종군하겠다는 표현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게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는 건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진보 정당의 상징으로서의 심상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좀 더 변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심상정 후보가 10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랑 똑같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대안 없는 양비론에만 의지할 것이냐. 이제는 그런 시대를 마무리하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출 필요가, 새로운 얼굴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도 관심입니다. 오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또 이철의 정무수석이 윤석열 당선인을 접견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모두 시작입니다.
뭐 가까운 시일에 우리 대통령도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을 좀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보다도 당선인께서 더 바쁘시니까 날짜를 편한 날을 정해주시면 그게 맞으시겠답니다. 당선인은 뭐 선거가 천재친 것 같아요. 제가요? 얼굴이 이렇게 살이 좀 빠지는 것을 보기 좋습니다. 선거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인수위는 만들어지고 또 밖에 돌아가실 텐데 그 전이라도 좀 이렇게 쉬시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이게 시간이 되려나 싶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신다고. 예.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네, 뒷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킨 인물이 바로 이제 윤 당선인인데 사실 대선 기간 내내 이 정치 보복 논란, 적폐 수사 가지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회동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존재는 물론 파워도 있지만은 장관급 원어브 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 큰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인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180도로. 떠오르는 이제 태양이 돼버린 상태고 윤석열은 과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만감이 좀 거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적폐 수사론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경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항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과연 첫 마디, 첫 표정이 어떨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면서 윤석열이 국민적인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인수위 2달간이었다. 그렇습니까? 예.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엔돌핀이 샘솟고 그럼 그때만큼 그 2달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2달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힘도 많이 쏠리는 때입니다.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정권 이양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과연 어떤 제동을 걸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뭐 못 쉬니까 좀 쉬라는 꿀팁을 주셨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도 앞서서 저희 영상에 나왔는데 보통 언제쯤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게 됩니까? 보통 한 9일 정도 지나서 만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찾아보니까 예. 2012년에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게 대선 9일 뒤였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 건 역시 9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 50일 지나서 그 퇴임 전에 또 한 번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또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과 물론 이제 그 YS 시절은 바로 DJ를 바로 다음 날인가 만났습니다. 뭐 그 굉장히 두 사람이 친분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래도 좀 그 조율하고 그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그 당선인의 만남도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만나면은 이제 미래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보수와 진보 정당이 다른 대통령 퇴임 후면은 만나는 횟수도 일단 적고, 그리고 과거 예로 보면은 이양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정파가 다를 경우에는. 근데
이번처럼 초박빙인데다 양 지지자들 간에 이 갈등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전현직 두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권 이양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하고 아니면 아니란 부분 얘기하고 예. 서로 좀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국민 통합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하면 또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제쯤 또 공식 석상에 나올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향후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김건희 씨가 그 선대본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았죠. 미력하게나마 당선인 옆에서 조력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소외계층 그리고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 고민하겠다. 이렇게 몸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면에 당분간은 나서지 않는 것이 아직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와대의 윤석열 당선인이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역할은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방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바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왜냐하면 뭐 새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부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건 이제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노출보다는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낫고 특히 본인이 또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쪽,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소리 없이 뒤에서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이 다 이제 현대 영부인의 역할이 다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자연스럽게 역할이 또 넓어지는 건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실상 그리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의 시작과 끝이 대장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동 특검을 대선 이후에도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특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을 계속하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마지막 TV토를 기억하시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합시다 했는 4번이나 재촉을 했는데도 수사해야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자신이 되면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고 또 역할이라든가 수사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이 문제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과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밀어붙일 건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 다만 참고로 하나 두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당선된 이후에 BBK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네요. 취임식 전에 모든 게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래서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한 터에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게 결국 모든 부메랑의 폭풍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세게 강하게 요청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오늘 물었더니 오늘은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예로 볼 때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검찰이라는 무언의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 새로운 권력의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선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나 전 정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빨리 수사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속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근데 이게 그야말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던 적폐 청산의 수준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지 아니면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오해를 받을지 이건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서로
이재명 후보와 TV 토론에서 여러 차례 서로를 몸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 대장동 수사가 또 잘못하면은 이게 보복이 아니라 이런 또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이제 그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고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럴 경우에 새 정부와 완전히 각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당선인의 의중도 중요하지만은 민주당의 대응도 중요한데 저는 적정한 선에서 당선인도 협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대선 패배 수습 방안을 정리하고 또 발표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발표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 거취 문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뭐 송영길 대표가 사퇴할지 아니면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지금 관심입니다. 잠시 뒤에 연결이 되면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분도 뭐 출구조사 발표 때도 뭐 같이 하긴 하셨지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역대 그렇습니다. 최소 표차로 승리를 윤석열 당선인이 하게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에서 그 지난번 그러니까 가장 최소 득 차이가 난 것이 어제 말고 15대 때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의 격돌 때 39만 표. 39만 표 차이. 39만 표 차이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라는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라는 위기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라라고 우리 국민들은 선택을 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을 당선인뿐만 아니라 뭐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모두 염두에 두고 좀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방안들 필요한 부분들 물론 싸울 부분은 싸워야겠지만 그런데 좀 머리를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대 이념 뭐 성별로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0.7% 표 차이로 적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협치 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그만큼 거세다라고 당선자나 양측이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통합을 위한 그런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당선자 대통령들이 통합을 강조합니다만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첫 관건은 이제 탕평 인사입니다. 당장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 조각 10여 명 인수위원들 그리고 장관들 20여 명의 장관급 인사를 한 거 보면 국민들은 이 정부는 정말 탕평을 할 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이 20명 정도 장관급이 된다면 최소 4, 5명 정도는 몇백 명 정도는 외부 캠프에 있었거나 혹은 상대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탕평을 하면 국민들은 상당히 좀 마음이 누그러들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록 의석은 지금 많이 불리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뜻을 얻는다면 통합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면 의석에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탄탄대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탕평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의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 이제 꾸려질 텐데요. 인수위 인사 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수위원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고 또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내로남불로 인해 야당이 승리한 대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흐른 것이 정권 심판 여론이 반수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이렇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잠시만요.
자, 송영길 대표가 최고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죠. 오늘 오지 말아야 됩니다. 준영이 안 맞아. 생각 숫자가. 누가 사회를 보는 거? 왜 사회를 안 보? 그냥 하세요. 그냥 해요? 네, 오늘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저희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투표로 보여주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당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신 1,600여만 명의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선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지금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고위원들도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구체적으로 당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송영길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훈 해설위원과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째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20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현재를 확산의 정점기로 본다며 다음 주 중에 유행의 정점기를 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신규 환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2만 7,549명입니다. 전날보다 14,000여 명이 줄었지만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06명이 사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1,113명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를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57.1%, 비수도권은 70.6%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순 35만 명 수준에서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예측치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를 확산의 정점기로 본다며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기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주 중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운입니다. 네, 경북 울진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7일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화 작업이 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오늘 진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현장 브리핑에서 산림당국이 밝힌 내용입니다. 진화율이 75%를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현장 날씨가 좋아 불길을 많이 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직 불길이 거센 곳이 소강리 주변인데요.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면서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 불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응봉산 지역은 여전히 불길이 거세 아직 위험은 여전합니다. 산림당국은 야간까지 정리한 후에 자원을 총동원해서 응봉산 구역을 집중적으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바람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초속 3m 정도의 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다 연무가 거치면서 헬기 진입도 수월했습니다. 헬기 접근을 방해하는 연기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불길을 가까운 곳에서 물을 뿌릴 수 있어 효과적인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한 진화 작업에서 주민 거주 지역은 대부분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80여 대와 지상 진화 인력 3,400여 명을 투입해 공세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밤사이 153헥타르가 늘어난 19,993헥타르입니다. 최초 발화 원인에 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경찰 협조를 받아 발화 시점 전후로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난 차량 4대를 파악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 부근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서 현장 조사에서 단서를 찾지 못해 원인이나 실화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도 모두 다 사퇴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대선에 패배한 이후 오늘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회가 소집돼서 위원회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회 체제란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요. 당을 비대위 체제로 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뛰어든 복싱 영웅 형제가 있습니다. 암살의 위협 등에도 아랑곳 없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사상 최초로 나란히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2000년대 복싱계를 풍미했던 클리치코 형들. 형 비탈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으로 변신했고 동생 블라디미르는 2017년 은퇴하며 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들 복싱 영웅들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비탈리는 평상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갔고 동생 블라디미르도 46살 나이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전쟁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고 자신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희생된다며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To attack children is to attack life, civilization itself. If you don't want to see these images anymore, you must not look away. You must stop Putin's war now. 복싱 강국 우크라이나는 현 챔피언 우스크도 자원 입대에 조국 방어에 합류하는 등 스포츠인들의 참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에도 침묵을 지켜 비난받는 축구 스타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축구협회는 러시아 제니트팀 코치인 은퇴 선수 티모 슈크가 조국을 공격한 나라에서 일을 계속하면서도 어떤 공식 입장도 없었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축구 영웅 티모 슈크는 역대 대표팀 명단 제외는 물론 국내 대회 우승 기록도
말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도라지에 들어있는 면역력 강화 성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밭에서 수확이 한창인 도라지. 3년 동안 정성껏 재배해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이 도라지를 잘 씻어 2시간가량 섭씨 60도로 가열합니다. 도라지의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기에 앞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 도라지의 성분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8배나 많아지는 겁니다. 연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실험용 쥐가 이런 방법으로 추출한 도라지 추출물을 10일간 먹으면 보통 도라지 추출물을 먹었을 때보다 면역력이 76% 더 좋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체중이 줄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NK세포 활성이 떨어지는데 이 도라지 추출물을 먹으면 체중이 늘면서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지만 특히 자연살해세포라든가 이뮤노글로빈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기술은 무엇보다 공정이 간단해 도라지 생산 농가나 소규모 가공 공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포닌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요. 또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도라지 추출물 제조 방법과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과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일손과 기술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우선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등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 기술지원단을 통해서 생산 증대와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마늘과 양파 수확기 인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건강에 좋은 기능성 쓴메밀 황금미소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황금미소 메밀은 항당뇨와 항염증 효능이 있는 루틴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51배 많은 신품종으로 국수나 묵빵 등 식품 가공용으로 적합하고 차나 음료로 활용해도 기능성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4월 중순의 봄처럼 포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많이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9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 밤에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민심 2022 대선 특별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